매주 월요일에는 정치권 현인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근택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생생하시죠? 아, 항상 부담돼요. 왜 부담돼? 아니, 현인 그래가지고. 이름이 현인이라 부담돼. 인현 할 수 없다. 예. 인현. 아니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예, 현인으로 그냥 편의점에서 인정해 주신 걸로. 그러니까 주말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편의점 뭔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아까 댓글을 보니까 예. 현인 토론 아직 안 했나요? 현인 토론 그래요? 몇 시에 시작하죠? 11시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네. 11시에 현인 토론 꼭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저희가 앞에서 잠깐 다뤘는데요. 이번 주말이 마지막이죠? 그렇죠. 네, 현 변호사님 부담스럽다고 다 친해가지고 누구 지지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지지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자유로우신 신인규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대표는 그냥 9대명? 9대명. 예, 9대명 오늘 어디 신문 보니까 9대명이라고 썼던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로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요. 최고위원들 누가 들어갈까? 예측의 달인.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네. 사실은 최고위원 선거를 좀 사실상. 많이들 주목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석 최고위원은 거의 김민석 지금 후보로 좀 굳어지는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이제 남은 거는 누가 그 나머지 네 자리에 지금 들어가느냐 네. 아마 그 싸움일 텐데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다들 이제 훌륭하신 분들인데 네. 그 중에서 그래도 굳이 꼽자 그러면 저는 그냥 못 들어갈 것 같은 분들만 세 분 꼽자면은 네. 아마 강선우 후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영배 후보도 저는 조금 이번엔 좀 아쉬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전현희 후보가 조금 지금 뒷심이 좀 약한 걸로 좀 보여져서 네. 저는 그 세 분 뺀 나머지 분들이 지도부를 좀 구성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다 왜냐면 지지하시. 지난주에 이제 경기도당 선거했잖아요. 네. 저도 뭐 거기에 다 친한 분들이랑 도와주고 이랬다가 또 욕도 먹고 엄청 그랬는데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엄청 뜨거웠어요. 아, 그래요? 김승원 후보가 되긴 했는데. 네.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심이 수석 최고 내고 누가 하냐는 거의 이제 김민석 후보로 정해지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마지막 그 커트라인은 어디서 잘리냐 5등을 누가 하냐 우리 민주당도 이제 여성 한 명은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현주 전현희 후보가 6등 하더라도 5등 안에 안 들어가면 한 명 들어가야 되는 구조예요. 민영배 후보 같은 경우에는 4등을 안정적으로 해야만이 5등으로는 안 되는 구조라서 민영배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이제 이현주 전현희 후보 중에 누가 이제 들어가느냐 제가 보기엔 그 싸움이 지금 제일 치열해요. 예, 그러니까 전현희 후보가 이제 서울이 지역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현주 후보가 경기도에도 좀 따라 붙었는데 과연 서울에서 얼마나 근데 표차가 별로 안 나요. 몇백 표 차이 그러게 안 나요. 다들 예, 거의 뭐 붙었어요. 얼마 다 붙어 있더라고요. 3, 이현주 4. 전현희 후보 중에 누가 이제 들어가냐가 제가 보기엔 초미의 관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또 1인 2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연설을 통해서 또 본인들의 그런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들로 얼마만큼 당원들을 더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좀 관건이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현주 의원, 전현희 의원 아마 요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깻잎 한 장 차이여가지고 뭐 끝까지 그 보는 재미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당이 대의원을 현장 투표는 이제 전당대회 전국 전당대회만 할 때 하면서 사실은 투표 다 끝난 다음에 연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이상하다. 왜냐면 그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온라인 다 투표 끝나고 현장에서는 연설은 이미 다 투표 끝난 상태에서 해서 조금 이제 의미가 반감되고 있는데 남은 게 결국은 이제 대의원표. 네. 근데 대의원표는 보면 경기도당 선거도 이랬는데 대의원은 사실은 김승원 후보가 되긴 했는데 대의원하고 당원 투표가 한 20% 10몇 프로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는 김승원 후보가 이기고 네. 대의원 투표에서는 민명덕 후보가 1등했거든요. 근데 전체 표에서는 민명덕 후보가 3위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의원 비중은 줄었지만 대의원은 아시다시피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의 영향력이 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사실은 막판에는 물론 이제 ARS 투표, 전화 투표도 남았지만 이 대의원 표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제가 보기엔 조금 방향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서울은 지역위원장이 찬반 투표죠, 장경태 의원. 1인 출마로 그렇죠. 알고 1인 있어요. 출마로 알고 네. 있어서 오히려 거기가 좀 속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경쟁이 있으면 치열해진다. 그리고 사실 이번 지도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후의 경우에 따라서 뭐
정치적인 급변 사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잘 넘어야 되는 그런 그 지혜롭게 잘 넘어야 되는 그런 지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에게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있는 지도부다. 근데 그에 비해서 투표율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이번에 최고위원들 연설을 저도 좀 계속 들어보거든요. 네. 들어보면 다 자기가 잘 싸울 수 있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다 8분 저는 다 훌륭하시고 누가 싸워도 다 일당백으로 싸우실 분인 거는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겠다 그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를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이 어떤 대안과 어떤 구체적인 좀 비전이나 좀 청사진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노선 경쟁을 좀 했었으면은 오히려 더 볼거리가 많고 이야기거리가 넘쳤을 텐데 조금은 그 주제들이 좀 겹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보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왔다 가셨는데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 약간 특이해요. 근데 이분이 사성 장군인데 우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성 장군 출신이나 뭐 장군 출신 이분들이 최고위원 나와서 막 이렇게 대중들 접촉하고 이런 거 잘 없어요. 보통 아무래도 좀 딱딱하잖아요. 처음이죠. 네, 근데 이분이 약간 주불리 TV예요. 주불리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도 가보면 귀여운 장군. 굉장히 그 무게감이 저도 차차히 만나보면 보통 우리 막 장군들 만나 보잖아요. 네, 좀 네, 딱딱해. 어딘가 모르게. 근데 별로 그러지 않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약점이 항상 보면은 법률가들은 많아요. 맞아요. 법률가들은 많은데 약간 안보 이쪽은 조금 약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약간 이제 지금 사성 장군 출신이고 민주당이 아무래도 안보 좀 약한 거 아니야? 빨갱이 이런 얘기 듣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보완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그렇군요. 대표의 보완제. 근데 댓글창에 정봉주 의원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정봉주 오늘 11시에 기자회견 한다 그러던데. 아, 요즘 그래요? 댓글창이 굉장히 네. 뜨거워요. 정봉주 네. 의원 얘기를 딴 어딜 가도 딴 방송도 요즘에 그래요? 댓글에 다 정봉주입니다. 왜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경기도당 제가 지난주에 갔었는데 난리예요. 정봉주 후보 연설할 때 다들 뭐 야유해? 야유 엄청 난리 났죠. 그 아마 박원석 의원의 야유를 그 해요? 방송 때문에 엄청 아니, 야유하죠. 연설하는데 야유를 후보하는 아니 연설하는데 뭐 해명해라라 댓글도 날리고 댓글이 계속 날리는데. 왜냐면 결국은 이제 뭐 예.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원래 1등 하고 있다가 아유 김민석 후보 이렇게 표 안 나와요 뭐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김민석 후보 1, 2를 치고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 입장에서는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 더 이제 사람들의 신기를 건드렸던 게 네. 좀 이재명 대표가 좀 독선적이다. 그리고 뭐 행정가 출신이라 뭐 나의 말 잘 안 듣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전화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의당이 사실은 민주당하고는 굉장히 국민의힘만큼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 까놓고 보면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도 있고 김상정 우리 단일을 못했잖아요. 결국 그 차이보다 더 벌어졌고 이번에 어찌 보면 약간 이제 구원이 있었고 네, 지금 기자회견 하고 있네요. 정봉주 하고 있어요. 의원이. 예. 박원석 의원이 또 뭐 이낙연 그 새로운 미래 갔다가 근데 또 나왔나? 탈당했어요. 또 탈당했어요. 누가 약간 박원석 의원? 탈당했어요. 탈당했어요? 나무위키 기준으로는 7월 중순에 탈당한 걸로는 또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무소속으로 현재 뜨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자막에는 뼈를 묻은 것처럼 하더니. 정의당 전 의원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논란이 커진 거라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정봉주 그 후보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 네. 그 전에는 그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하다가 오늘은 아마 밖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일단 소통관에 아니, 그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장에서 와 예. 있다. 네. 브리핑은 지금 소통관에서 하고 하고 있어요? 있고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문제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거 모르죠, 저도. 그거는 정봉주 왜냐하면 이게 전원이잖아요. 결국은 박원석 전 의원이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한 거라서 네. 그거는 결국은 정봉주 후보만이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예, 사람들은 예, 모르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얘기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을 해서 왜 이렇게 순위가 어찌 보면 약간 바뀌었다라는 건 대부분의 언론도 동의하는 바니까 그 부분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사실 정봉주 돌풍이 그렇죠. 있었죠. 그러면서 원외 출신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원외 그렇죠. 돌풍 이러면서 막 1등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대표 뭐 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왜 나오는 김민석 후보에게 안 나오냐. 네, 물론 네. 이제 재밌게 다 태우긴 했지만 네, 그러면 네.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앞서간 건 맞아요.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 이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 문제 제기는 저는 뭐 후보니까 왜냐면 네. 후보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이제 공정하게 잘 나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뒤처지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부분
뒷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해명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네. 아니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예, 또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뭐 최고위원회가 사실은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근데 네. 관행상은 만장일치해요. 국민의힘도 사실 그 전에 그 이준석 몰아낼 때 보면은 막 투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네네.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배현진 의원이 판 깨면서 이제 최고위 무너뜨리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영향이 최고위라는 게 보통은 네.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만장일치로 가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이제 투표로 가는데 또 내가 들어가면 보자 뭐 이런 얘기는 좀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좀 그 상황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지금 정봉주 의원 얘기 때문에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던진 건데 전 두 가지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원석 의원은 민주당원도 아니고 새로운 미래에 갔다가 지금 탈당한 그냥 무소속 정치인 출신인 그냥 방송하시는 분인데 경선 중에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전화로 나눈 내용을 방송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 전 이게 굉장히 좀 의아했고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정봉주 후보도 이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뜨거우면 좀 바로바로 이걸 좀 진화하고 해명을 해서 국면을 넘어가야 되는데 네. 오늘까지 주말을 싹 다 보내면서 정봉주 이슈로 이렇게 태웠던 것이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작용을 해서 저 굉장히 좀 어떤 입장을 냈는지 오늘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정봉주 의원이 수박이 됐네요. 정봉주가 수박이네 막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그 무슨 자기 그 프로그램 통해서 맨날 그 뭐야 정봉주 TV? 뭐 그런 거 청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정치가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관련돼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정치권에 이러저러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 복권 대상으로 검토가 됐죠. 사실상 이거는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실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믿기는 어렵고 사실상 이것은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왜 이때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 변호사님?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오늘 어려운 근데 질문이 저는 너무 사실은 많다. 이거 보면서 아니 원래 우리가 사면 복권은 네. 우리 그 아이스크림 중에 쌍쌍바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로 붙은 거예요. 그렇죠. 원 플러스 원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냥 하나짜리예요. 원래 사면 네. 복권은 원래 같이 하거든요. 예. 그때 사면만 해줄 때도 뭐야 복권은 언제 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써먹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사면 한번 써먹고 복권 한번 써먹고 그때 사면 할 때도 뭐 저쪽에는 한 10명 해주고 김병수랑 몇 명 민주당 해주고 이번에 또 복권 하면서 예. 잔뜩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찌 보면 사면 복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칙상 한 번에 해주는 게 맞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는 왜 안 해줬는지 좀 의문이고 아마 복권은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반대해서 더 해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싫어하는 건 다 알잖아요. 지난번 휴가도 점전석 그 정책위의장 그 지역에 지역구로 가가지고 가서 반갑으면 통영에 가가지고 같이 한동훈이 만났다는 반대하니까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내 복권의 사람 가능성은 생기기. 예. 더 커졌다. 네. 그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원칙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면 복권을 나눠서 해준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게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보여왔던 합의의 일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요.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정치인들까지도 싹 다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했던 원세훈 지금 원장까지도 복권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인 사면 복권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문제 이거를 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도 사면과 복권을 따로 떼내면서 오히려 보수 쪽 사람들 더 사면 복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경수 복권 카드를 던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쪽에도 하나의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도 지금 반대하고 있듯이 여권에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야 까불지 마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던지는 거라서 저는 국민 통합의 효과를 놓고 원래는 사면 복권이 논의가 되는 게 그 제도의 취지에 맞는 건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노름에 이 사면 복권이라는 카드가 악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전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의 프레임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놓고 예컨대 민주당 안에 뭐 야권 분열 각이다 막 이제 이런
이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른바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안종범, 현기환, 원세훈, 조윤선, 조현호 이런 사람들 싹 다 복권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그 박균택 의원의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의 몸값이 너무 센 거 아니냐라는 표현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 다 풀어주면서 끼워 맞추기 용으로 예? 하나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정치적 거래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게 국정농단 자체를 다시 부인하는 거군요.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는. 23년 신년 특별 때 보니까요. 정치인 9명, 공직자 35명인데 그때 뭐 최경환 그다음에 서천호 이런 분들 다 해가지고 그 서천호 그분은 또 출마. 공천 받아가지고 출마해서 당선까지 됐어요. 예. 그다음에 김태우 지난번에 복권할 때 사면 복권할 때도 한동훈 장관 나와가지고 아유 대통령 결단입니다. 그 사과 반성, 아 그건 양심의 자유고요. 뭐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나와서 정치인 복권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네. 너무 이중잣대인 것 같고 물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김경수 지사 지난번에 사면할 때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가석방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복권도 제가 보기엔 본인 뜻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민주당 갈라치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네. 지난번 총선 때 낙동강 벨트가 다 무너졌어요. 민주당 네. 무너졌거든요. 복권해야 되거든요. 대선에서 이기려면 PK 지역에서 40% 정도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사실은 PK 지역의 대선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네. 지금 김두관 뭐 후보가 지사. 나왔지만 좀 약하고 네. 그럼 김경수 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PK 선거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간 사람이잖아요.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미래를 보고 투표해요.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가 제가 보기에 어쨌든 경남 지사도 했고 네. 경남에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네. 부산에 경남에 애착이 많고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 민주당 입장에 도움이 되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의아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막 경로하는 거예요?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여당 알려주고? 대표가 패싱돼서. 패싱돼서. 왜 자꾸 날 무시하냐 이거. 사실은 사면할 때 나한테 미리 아시겠지만 알려줬어야지. 원래 아시겠지만 사면하기 전에 네. 여야한테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 뭐 원내대표나 아니면 당대표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네. 취합해서 의견을 올립니다. 네. 그럼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 안 했다는데 그 여당 관계자 얘기하는 건 재밌어요. 지난번에 그 영수회담 하기 전에 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법률가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돼. 네. 영수회담 이후에 요청이 있었겠구나. 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 거래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사면할 때 그동안 다 그렇게 왔어요. 사면 앞두고 여야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받아요. 네. 그럼 정치인들은 그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각 당 지도부에 굉장히 이제 열심히 가서 얘기를 해요. 나 좀 넣어달라고. 네,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명단이 당연히 포함되고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올렸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당 대표가 몰랐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그냥 헛바지야? 네.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 화나는데 아무리 화나도 네. 그럼 또 왜 이런 걸 얘기 안 해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측근통에서 우리 반대입니다 이래버리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죠. 지금 네. 뭐 그 여진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관 때부터 나는 반대했었다. 김경수 사면을. 딴 사람들 사면에 대해서는 다 아니 그럼 복권에 반대하면 대해서 얘기 안 결제를 하지 하고. 말았어야죠. 네, 아니 본인이 나와서 왜 발표했잖아요. 결제- 본인이 나와서 그 발표를 했잖아요. 얘기를 발표를. 대통령실에 사는 거예요. 장관 때는 네. 사면해놓고 이제 와서 왜소 반대? 그거는 윤 대통령 말이 의아하다. 맞는 것 같네. 그거는 그 부분만. 요 부분은 윤 대통령이 말이 맞다. 네. 한동훈 아니, 장관이 틀렸다. 반대하면 뭐해? 장관이 나와가지고 발표한 거잖아요. 발표까지 했는데. 네.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 나는 그때 사면만 해주고 복권은 안 했다 그랬더니까 대통령실은 네. 사면하고 복권은 원래 한 번에 하는 건데 네. 근데 하기로 예정된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네. 사실 원년 네. 사면하고 복권은 네. 한 번에 하는 거지 이걸 나눠서 하는 게 어딨어. 지금 친한계는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당내에서 당 대표인데 네. 사실 당 대표로서 인정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도 뒷짐지고 잘하나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그냥 밑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게 아마 기분이 나쁠 거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국정농단이라는 걸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그죠? 검사로서 수사했는데 국정농단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국정농단 다 괜찮은 거예요. 박근혜 사면해줬고 네. 정호성 문고리도 사면해서 비서관 쓰고 있으니까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럼 수사 잘못했다라는 자기 반성과 고백입니까? 네. 그러면요 최순실부터 끄집어내줘야 돼요. 왜 최순실만 종신형 살리고 나머지는 다 빼가지고 지금 사면복권 다 해주고 비서관까지 시켜줍니까? 네. 이 이율배반성에 대해서 전 윤석열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 네. 이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 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자꾸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하는데 없어 보이고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범죄가 여론조작 사건으로 심각한데 반성도 안 하는데 왜 복권해 주냐. 그래서 반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역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조윤선, 현기환, 원세훈 이런 사람들은 그럼 반성해서 지금 복권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찬성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논리 일관성을 깨니까 자꾸 자기들 아전인수격으로 사안마다 지금 덧대기식으로 논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가지고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해야지 뭐 필요에 따라서 요 때는 요 논리 갖다 쓰고 요 논리 부분적으로 갖다 쓰고 이렇게 정치해가지고는 모순투성이 정치가 되기 때문에 누더기가 된다. 그럼 한동훈 스스로 지금도 패싱당하고 바지 대표잖아요. 더 바지가 반바지 된다. 반바지. 반바지 된다. 반바지가 쫄 팬티 될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진짜. 수영복 돼요 수영복. 수영복 기회가 때문에. 여름 휴가인데. 다시 살아났어 지금. 지금 드립 괜찮았죠, 드립, 이거. 어. 예, 반바지 드립 됩니다. 연구소 예. 다시,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런 큰일 생각인 것 나죠.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그 분석을 해왔던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라 보면은 우리는 친노 친문이다 이런 얘기를 녹취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박영선 뭐 네. 총리 카드,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도 나온 것처럼, 네. 그러니까 친문측하고 좀 교류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보의 오야분.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는 있다. 그 안 되게의 한동훈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네. 김경수를 뭐 밀어주든지 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배제하는 거 아니냐. 저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의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나를 빼고 빼고. 혹시 다른 사람 밀어주는 거 아니야? 설마 김경수를 밀어. 아니, 그러니까 밀어준다는 것보다는 아주 어쨌든 창의적인.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왜냐면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한동훈하고의 관계는 안 좋은 건 다 알고. 예. 죽기보다 본인도- 싫은 거죠. 죽기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물론 민주당의 분란도 일으키지만 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도 약간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제3의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거 아닌가? 아니, 이 근데- 생각을 제가 보기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에 첫 보도가 나왔을 때 다 야권 분열용이라고 네. 그랬거든요. 야권이 아니라 여권 자중질환 여권 분열용이 되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고 있는데 친한계에서는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다. 용산과 직접적으로 충돌을 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아 그러면 복권은 반대하는데 네. 사면만 찬성한 거군요. 사면만 찬성하고 복권을 아. 반대했다. 그러니까 정치는 계속 못하게 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친윤계는 무슨 얘기하냐면 김재원 최고, 권성동 의원 뭐 여기저기 인터뷰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을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형평성 얘기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해야 한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김재원 최고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자기들끼리 뭐냐면은 싸움이 났어. 그러니까 한동훈 네. 대표가 좀 큰일 난 게 뭐냐면요. 네. 권력 기반이 취약하잖아요. 아무리 당원들 63%가 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 숫자만 비교해봐도 친윤 그룹들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럼 이게 권력 기반이 취약한 상황 속에서 자꾸 대통령실하고 이견을 내는데 그럼 이견을 낼 거면은 확실하게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민심을 쫓아가든지 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엉거주춤하게 민심을 쫓는 거는 하나만 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뭔가 결단을 해서 아예 민심 앞으로 할 거면은 특검부터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정말 민심 앞으로를 하면은 이걸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라도 생기는데 엉거주춤하게 서가지고 이두저도 아닌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 이런 식으로 이견만 자꾸 노출시키는 것은 본인의 권력 기반을 더 약화시킨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힘든 길이 열릴 것 같아요. 한동훈 이게 대표 앞에. 한동훈 장관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본인과 경쟁자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반성 안 했느니 뭐 정치인 이러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김태우, 뭐 원세훈, 최경환 이런 사람들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아, 잠재적인 경쟁자니까 싫어하나?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처럼 평론가일 때 모르겠는데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네.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어. 사실 처음 봐요. 이런 건 저도 처음 봐요. 본 적이 없잖아요. 네, 보통 네. 유례가 아이 뭐 없어요. 대통령의 네. 결단을 존중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더라도. 그렇게 네. 하고 해야 좀 네. 통 큰 정치인이 되고 네. 아 한동훈 역시 앞으로 뭐 정치를 좀 크게 하겠네 이렇게 되는데 네. 나 기분 나빠 이거잖아요. 왜 나한테 안 여기서 이게 왜 물어봤어? 터져 지금 자기 막 이러고 삐졌다는 얘기. 어. 삐졌어. 나 삐졌어. 내 마음 알아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완전 밴댕이라는 게 딱 이제 티가 아, 간장 났잖아요. 종지로 하시죠. 간장. 티가 났잖아요. 정치는 크게 해야 돼요. 네. 크게 해야 되고 네.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거를 표현보다는 좀 돌려서 얘기하고 네. 아니면 간접적으로 아니, 대통령 이거 좀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협을 하려면 아 그럼 이번에 지금 뭐 우리 쪽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참여를 해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렇게 가야 좀 사람들도 보면 아 한동훈 장관한테 가면은 뭔가 좀 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 기분 나빠요. 저 사람 왜 시켜줘요? 이렇게 하면 지금 집권 여당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욕먹는 판인데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가 웃긴 게 본인이 김경수 지사 또 사면에는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아, 사면은 되고 복권은 안 그러니까 돼요. 사면만 되고 복권만 안 된다라는 논리 자체가 좀 해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면 김경수 지사 그렇게 범죄가 심각하면 사면해주면 안 되죠. 형량을 다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사면에는 사인해주고 복권만 안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너무 궁색하다. 좀 없어 보여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대선 행보를 이제 시작했다. 나는 이게 사실상 그 국민의힘 당 대표가 그냥 당 대표가 아니라 대권 행보해야 되는데 또 다른 새로운 걸림돌이 생길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뭐 반격하는 이런 모양새를 아니 취하는 것이 그리고 아닌가 싶네요. 차별화를 할 거면은 사면 갖고 붙을 게 아니라요. 네. 특검 갖고 붙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특검, 최희병 특검하고 예. 김건희 일괄 종합 특검 이거 두 개 갖고 세게 붙어야지 어줍지 않게 갑자기 사면 복권 나는 반대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거는 이거 붙은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게 하면서 오히려 불이익만 한동훈 대표가 좀 많이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면대 복권 아시겠지만 물론 이게 뭐 인정하냐 뭐 부정하냐 이런 게 있지만 그게 대통령 권한이에요. 네. 국회가 뭐라고 할 권한이 없어. 그렇죠. 당대표가 뭐라 할 권한이 없어. 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특검이라든지 민생 이거는 당대표가 할 수 있어. 국회 권한이죠. 그렇죠. 국회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법률과 이걸 떠나서 권한 범위의 것들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의견을 제시하는 것하고 네. 지금 자꾸 지금 뭐 주변에 최고위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왜 말도 못하냐 이러는데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사면에 대해서 네. 이거 근데 반대입니다. 이거 이거는 말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상해. 지금 이 타이밍에 그 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카드를 윤 대통령이 꺼내 들었을까? 이 정치적으로도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진지하게 뭐 여권 분열용 한동훈 대표에게 그거는 전혀 예상 못했을 것 같고 네. 야당이 지금 어쨌든 이재명 뭐 일극체제 네. 당대표다 이렇게 네, 가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김경수 사면 그다음에 조국 장관 확정 후에 사면 왜냐하면 네. 27년 선거 나가려면 네, 사면 네, 돼야 되니까 네, 그 네. 얘기는 꾸준히 나오던 얘기잖아요. 예, 그런 여의도에서. 설은 계속 여의도에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노태우 네. 모델을 생각하는 거죠. 노태우를 밀 때 네. 야권 분열이 되면서 어부지리로 대선을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의 판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의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생기듯이 뭔가 이 균열을 내서 흔들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은 대권을 정권 재창출할 가망이 없으니까 뭔가 노태우 모델을 연상해서 한 거고 전 동시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경고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역풍이 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권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주면서 한동훈한테는 경고만 주려고 그랬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또 너무 세게 치고 들어오니까 지금 부메랑처럼 꼬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예. 네. 근데 네. 야권 분열은 사실은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11월에 뭐 위중교사 판결이나 이렇게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두관 후보도 지금 막 뭐 다른 후보 주자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얘기했어요. 경쟁자는 있어야 돼요. 사실은 당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야권 네. 주자들이 있어야 돼. 있고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만이 그게 또 사람들 관심을 끄거든요. 이번에 전당대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아무리 뭐 열심히 이렇게 붙어도 당대표 선거가 재미없으면 네. 사실은 뭐 지지율이 흥행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김경수 지사가 제가 보기에는 나설지 안 나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경남도지사 선거 날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다음 그렇죠. 지방선거 왜냐하면 때. 이제 정치적인 아까 말씀처럼 예. PK에 지금 맹주도 없고 예. 지금 기반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특히 뭐 의원들도 많이 무너졌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복원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거를 좀 회복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특히 경남 PK 지역에
사실은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기에 지지 기반이 한 40% 정도 나와야만 우리가 대선에 이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TK는 좀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김경수 지사가 전 지방선거 나갈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전 대선으로 전 직행할 걸로 봅니다. 근데 다만 김경수 지사가 지금 영국에 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나가 있는데 언제 들어와서 언제 몸을 푸느냐. 근데 저는 그 시점은 굉장히 신중하게 저는 잴 거라고 생각은 연말에 드는데 온대요. 연말에. 근데 연말에 오더라도 저는 그렇게 막 그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네. 일단 복권은 되더라도 좀 잠행하면서 상황을 보고 네. 전 대선으로 좀 직행을 좀 노릴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제가 왜 봅니다. 경남지사 얘기를 하냐면 네. 지방선거가 대선 한 1년 정도 앞에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물론 이제 보궐선거 나가서 뭐 국회의원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목적은 아니까네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경남이나 부산은 우리가 민주당이 차지하냐 못 차지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서울하고 경남. 네. 여기를 잡으면 제가 보기에 대선의 교두보를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누가 민주당 쪽에서 된다? 바로 대선 후보로 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교두보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지사 되면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사 있는 데에서 대선 못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하면서 나가더라도 이분이 예전에도 했기 때문에 그 도민들이 아니 뭐 지사했다고 왜 보궐선거에 이렇게 하진 않아요. 대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경기지사나 뭐 서울시장에 보면 국민들이 아이,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나오면 좋지 이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나갈 수 있다고 경남지사가 봐요.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겠죠 당연히. 존재감이 없는 야, 경남지사. 이런 정도면 예, 당연히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오면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박완수 지사랍니다. 박완수 지사. 예, 저도 기억이 안 그렇군요. 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 부산시장은 아는데 박형준 시장이. 그렇죠. 박형준 시장 우리가 확실히 알죠. 그러니까 그 중앙 정치에서 멀어져 있으면 이렇게 잘 이거 이름도 까먹고. 이름도 다 까먹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너무 고된 거죠. 삶이 너무 고되고 너무 안 풀리고 뭐 주식시장 갑자기 폭락하고 물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좀 뭔가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가 좀 필요한데 이때 마침 이제 김경수 지사가 복권되면서 정치에 새로운 좀 파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심과 궁금증을 갖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재밌네요. 야권 분열용인데 여권이 분열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화가 많이 붙으려면 났다. 확실히 붙고 안 예. 붙을 거면 확실히 근데 또막 구부려야지. 이러다가 또 그냥 유야무야 된다. 그러니까 늘 그래요. 그 스타일이 그래요. 칼은 엄청 멋있게 뽑아요. 네. 근데 뭐 배지를 못해. 그냥 엉거주춤하다가 그렇게, 다시 엉거주춤하다가 몰래 다시 칼집에 집에 가서 넣고. 칼집에 넣고 오는 약간 이런 식이라 네.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그 네. 간첩죄 나왔을 때 저 곡으로 왜 민주당이 반대해서 뭐 했어요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 아닌 거잖아요. 그때 반대했으니까 꼬리를 내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해했어, 제가 오해입니다. 네.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과도 안 해요. 정리를 안 사과도 해. 안 정리를 안 해. 네. 아니 정리를 한동훈 안 해. 대표는요 지금 오로지 금투세 꽂혀가지고 토론 네. 나와 덤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무슨 저기 중학생들 철이 없어 보여요. 현피 철이. 뜯는 키보드 배틀 뜨듯이. 키보드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로 아이고. 나와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한 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내공이 없는 거예요. 내공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것만 하고 싶은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국민들이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네. 아주 난처해지고 있다. 근데 좀 보면 볼수록 재밌다, 예, 웃기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 얘기 안 해줘서 화가 났구나. 얘기 안 해도 삐졌다. 미리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니 신문 보고 알았다니까. 빡쳤다. 아니 신문 보고 하는 건 한덕수 총리면 족하지. 아니 같은 한 씨라고 지금 자꾸 신문만 보는 거예요 지금. 보고 하는 그거 안 거예요? 아니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추경호 대표는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아, 친윤이니까. 친윤이니까. 왜냐면 근데 추경호 사실은- 대표 얘기 안 해준 거예요? 모르지. 아 그거 얘기하면 더 서운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매일 회의 때 봐야 되는데 더 서운하지 야, 옆 사람이. 더 열받아. 더 미워. 그 네. 말리는 신우이가 밉듯이 더 밉습니다. 아 이건 뇌피셜이에요. 네, 뇌피셜. 다른 건 사실 몰라요. 아닙니다. 근데 고발하지 마세요. 알았을 네. 수도 있다. 아.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가설. 하여튼 한동훈 대표가 외로울 수 있다. 있다. 예, 외로울 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친한계가 5대 4인데 예. 5가 다 몰랐나? 5 중에 하나는 알았어야 됐는데 정보가 취약하다.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4명 가운데 제일 유력했던 후보로 알려져 있기는 하죠. 심대평 전 충남지사 아들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의 둘째 오빠죠. 오빠랑 고등학교. 김진우 씨와 네, 이제 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동창이다.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인물이에요? 어떻게 법조계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이분은? 일단은 26기고요. 네. 지금 이원석 총장보다 한 기수 위에고. 27기는 다 그러니까 한동훈 동기는 다 이번에 배제됐어요. 네. 어찌 보면 이제 못 믿어 이거잖아요.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것 같고. 네. 그 전에 뭐 지금 이원석 총장이나 그 전에 보면 다 이제 특수부 라인이었는데 특수부 라인은 말을 잘 안 듣는구나 이제는 좀 이제 말 잘 듣는 사람 관리해야 되겠다. 아. 기획통이라는 게 이제 법무 행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인사하고 네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 예. 법무부랑 검찰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보다는 이제 뭐 기획이라는 게 행정 업무죠. 이제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말은 좀 잘 듣겠죠. 지금보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관리형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뭐 근데 전망을 보면 저는 아마 이 지금 어떻게 할지 부분인데 네. 아마 뭐 그냥 뭐 지금 저 민정수석하고도 같이 근무했었고 이렇다니까 아마 대통령실의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어떻게 보세요, 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 대검 차장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대검찰청 총장, 검찰총장 겸직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 얘기 많이 지울 수가 하더라고요. 없고 네. 지금 저는 심우정 차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게 유력했는데 뭐 저는 김건희 여사 오빠와의 그런 인연도 있겠지만 더 큰 인연이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떠올랐어요. 아.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인사기획관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비서실장이 하는데 지금 심대평 지사랑 정진석 비서실장은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과거에 네네. 자민련 사람들이고 충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정치를 함께했던 사이기 때문에 네. 또 거기 공교롭게 아들이에요. 심대평 지사의 아들. 그래서 전 좀 사적 친분이 작동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라고 하는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검찰이 하고 있는데 이 심우정 차관도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지만은 아무런 문제제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의 애완견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기대했던 국민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 차관이 첫 일성으로 법과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공허하다. 이원석 총장도 법 앞에 뭐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라고 얘기했지만은 특혜 다 누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심우정 차관이 이제 후보자가 됐지만은 전 국민들이 큰 기대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도대체 언제 때 사건입니까? 이거 그냥 검찰에 놔두고 아직까지도 이게 뭐 무혐의인지 아닌지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뭐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체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원석 총장한테 떠밀 가능성이 많아요. 부담을 좀 네가 해결하고 가라. 네가 해결하고 가라. 가라. 아니 해결하고 가라. 해결하고 다 가라. 뒤집어 써라 이런 거 아, 뒤집어. 이원석 왜냐면 총장 다 너무 결론은 불쌍합니다. 나 있잖아요. 27기 너무 불쌍해. 결론은 다 뒤집어 어쨌든 불기소 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이제 그냥 두고 가면 제가 보기엔 아마 한 달 동안 이 싸움이 치열할 거예요. 서울중앙지검과 네. 검찰총장하고 네. 결제하십시오. 네. 할 거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 못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아마 이게 사실은 물론 총장이 결제해야만이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기소 처분은 담당 검사나 아니면 차장 정도에서 결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거라서. 근데 요 싸움을 과연 결제를 하고 갈 거냐 말 거냐. 저는 아마 지금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어쨌든 결제하고 갈게 만들려고 네, 할 네, 것이고 네. 그래야만이 다음 오는 총장이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음이. 네. 근데 이원석 총장 왜 이걸 내가 뒤집어 써야 되냐. 요 싸움이 치열할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딱 얘기했잖아요. 국민께 사과한다. 적절하게 그렇죠. 본인이 말 그 얘기 아니다. 했는데 만약에 사인하고 간다? 그러면 본인 말을 뒤집는 거니까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 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 충청도 얘기 나오면서 좀 의미심장하게 봤던 게 예. 조남욱 회장 삼부토건 아. 그분이 원래 예전에 보면은 거기 삼부토건 거기에 르네상스 그 호텔에서 네. 충청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그 얘기 하고 들었어요, 저도.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고 그다음 다른 사람도 있었잖아요. 또 조남욱 회장이 연결도 해줬다 그러고 네, 네. 그 조남욱 회장이 충청도 고위 관료 그러니까 판검사라든지 정부의 고위 관료 이런 분들의 많이 이제
그 모임도 주도하고 많이 도와주고 했거든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충청도. 충청도. 근데 저는 고남욱 회장. 근데 저는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원석 총장이 좀 너무 안 돼서 갑자기 동정심이 들 정도로 지금도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찰총장도 거의 허수아비잖아요. 네,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싸움도 편의점 보고 있겠지만은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시간이 많으시니까 열심히 보시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근데 저는 사실상 지금 이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서 결국에는 뭔가 이제 역할을 우리가 다 기대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온 이 심우정 이 후보자는 저는 검찰 장례식의 장례 지도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장례 지도사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검찰청은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우정 총장이 마지막 총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앞으로 이제 기소청장 뽑아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 청장으로 바뀌는 거고. 아니 근데 검찰 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한 검찰은 문 닫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속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아, 거부권으로? 네, 믿는 구석에 윤 근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문제는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지켜야 거부권도 쓰는 건데 그렇긴 하죠. 국민적 여론이 더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김건희 문제, 윤석열 문제를 지금 이 검찰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럼 이게 지금은 뭐 계속 논란에 논란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젠간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심 후보자가 저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는 마지막 검찰총장 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 번 더 마지막- 임명할 수 있어요. 한번 더요? 26년 9월까지거든요. 26년 대선이 그 9월까지. 다음에라서 네. 제가 보기에 이제 검찰은 없어질 것 같긴 한데 네. 그 다음에 아마 장례식은 다른 사람이 장례식 상조회사는 다른 쪽으로 회사가 할수 마지막 있다. 아마 이제 정리할 예.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아마 뭐 지금 말씀 다 얘기 나온 것처럼 그런 뭐 충청도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아니면 뭐 기수 이런 걸 다 배려했을 텐데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사라든지 이걸 하지 않을 왜냐면 특수부라는 건 아시겠지만 다 그렇죠. 수사하면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파고들고 자기가 한 수사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고 뭔가 캐고 싶어하고 이게 본능적인데 기획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다 이 사람 눈치 잘 보고 결제 잘하고 이게 행정을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약간 검찰 중에도 행정 관료 쪽이니까 눈에 벗어나지는 않을 건 분명한 것 같고 저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일 때에도 아마 뭐 저 대통령실하고 보조를 잘 맞출 그럴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한 수사 꼭 해야 되는 수사에 대해서는 뭐 그냥 미봉으로 가거나 뭉개거나 이러고 정말 해야 될 수사에 대해서는 무딘 칼로 그냥 대충 봐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신임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또 지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검찰의 역할인지 살권수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거침없이 하겠다. 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러니까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누가 요새 검찰을 믿습니까? 아니 그리고 검찰총장이라 힘없는 그러면 사람들만 그냥 에? 네, 검찰총장이라 그러면 준사법기관이라고 우리가 그런 용어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늘 독립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독립성의 일정 부분 검찰을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개개의 검사들을 하나의 독립 관청으로 우리가 인정해주면서 권한을 준 이유는 그 권한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수사하라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 권한과 지위를 준 건데 검사들 초임 검사들 대우도 높게 해줍니다. 일반 공무원도 5급이지만 여기는 3급 봉급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우해준 이유가 그 권력을 가지고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준 건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저는 질 수밖에 없다. 전 사필 기정이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그러니까요. 매번 얘기하잖아요. 1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번 탄핵한다고 그랬더니 쫙 도열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댓글 뭐 2%에 뭐 100개씩 맞아요. 200개씩 뭐 내목을 쳐라 막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 뭐 형님. 핸드폰 반납하고 뭐 신분증 반납하고 쳐다봐도 돼 총장 네. 패싱할 때는 그러니까. 하도 조용하잖아요. 저희 강아지가 네. 그렇게 해요. 제가 들어가면은 배를 뒤집습니다. 배 만져달라고. 거의 뭐 그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진짜 이런 식으로 예, 하면은 배 진짜 뒤집죠. 누가 검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딱 권력에 아첨해가지고 필요한 일만 하고. 한마디라도 검찰총장 패싱 했을 때뭐 한마디 했으면 그러니까. 그건 다 국민들이 내가 보기에 그래도 그래도 살아있는 누가 거 살아있네. 아니에요. 예, 아무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런 조직을 아 이게 너무 해도 너무해. 진짜 너무 심해. 정말 심해요.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심한 사건 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수사했던 그 국장이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상당히 큰 충격인데요.
이거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익위가 부패 방지 업무를 하는 곳이고요. 네. 또 지금 이 돌아가신 분은 이제 권익위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권익위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익위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김건희 여사 맞춤형 아웃소싱을 받는 하도급을 받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 자괴감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본인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수준의 그런 괴로움을 느꼈을 걸로 예상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어공들은 책임 안 지고 다 늘공들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늘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료로 들어와서 권익위에 어떤 정권을 물어하고 권익위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늘공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권익위가 법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유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법률적 책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공들은 책임 안 지고 늘공인 본인이 서류 만들고 결제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버티기가 네. 매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사람 목숨까지 이렇게 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뭐라도 해야 되는 한마디 거 해야죠. 아닙니까? 지금 오뎅 먹고 당연히- 다니잖아요. 오뎅 먹고 지금. 오뎅이요? 그 명란 명란 어묵 먹고 어묵. 다니잖아요 지금. 당연히 명란 어묵장? 국민들이 보기에도 짱 최고. 아니 우리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니 대통령 부인은 뭐 받아도 돼. 그거잖아요 결론이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대통령 부인만 내가 네. 뇌물 보기에는 합법화 그거죠. 뇌물 합법화. 그러니까 딴 이거. 부위는 안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의 부위만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분은 아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거는 수사기관에 송치를 보내야 된다 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패 방지 예전에 김영란법 만들면서 굉장히 부패 방지가 나중에 이제 권익위로 이제 합쳐진 건데 사실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가 뭐 항상 이제 뭐 언론에도 보면은 3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올려야 돼. 이럴 때도 이분 항상 반대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부패 방지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 이거 하나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김건희 사건 하나로. 네.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도 우리 눈에 얘기하지만 우리 99% 사건 다 잘하고 있는데 왜 0.1% 사건만 갖고 그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맞습니다.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봐주면 나머지 아무리 잘을 해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 네.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이 부패 방지 국민 권익 이걸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이거 한 방에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럼 좌절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평생 해온 일인데 예. 이거 하나로 사실은 국민들이 저도 권익위가 지난번에 무슨 뭐 하나 사건이 있는데 가면서도 권익위 이제 뭐 있어야 되나? 이게 세종에 있거든요. 예. 서울에도 가끔 출장 오는데 뭐 이래서 가면 그러니까 저도 거기 공무원분들 바라볼 때 말은 안 하지만 그 심사 받으면서 뭐 권익위 뭐 이제 뭐 할 일이 있나? 뭐 다 뭐 정해진가?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수사받으러 갈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들도 그럼 나는 그러면 우리 카페 와서 왜 조사 못해? 이 생각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 핸드폰 뺏고 싶죠. 네. 검사. 그렇죠. 왜 테러리스트 될 수 있으니까 주세요. 검사가. 네. 이렇게 얘기를 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역할인데 그런 게 어찌 보면 다 이제 무너지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보십시오. 뭐 박정훈 대령 군인이죠. 그다음에 백혜룡 경찰이죠. 그렇죠, 경찰이죠. 예. 그다음에 이거 부패 방지 업무 하던 권익위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죠. 이 다 어렵게 된 거예요. 군, 경찰, 공무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곤란한 지경을 당하는 겁니다. 왜? 원칙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냐면 공직기관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들을 충실히 했던 분들이 전부 이렇게 불이익을 받거나 생을 마감해야 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뭐 최소한의 어떤 뭐라도 입장을 발표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 이런 판단과 더 이상의 그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든가 뭐 이런 결심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뭐 이쯤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 이런 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쯤 사안이 되면 유철한 위원장이잖아요. 권익위원장. 네. 이분 사표 내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자기가 같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권익위의 위상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표를 내는 게 정상인데 안 낼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지금 박정훈 대령한테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비정상으로 빠지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이 혼자서 일단 브레이크 걸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저는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일단 드는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세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아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 다 필요 없고 그냥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갖다 쓰면 승진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고요.
이거는 정의도 없고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는 원칙도 없는 나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칙 지키고 법을 지키는 공무원들은 매우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전 이분들 응원해드려야 되고 이번에도 우리 권익위 그 공무원께서 너무 안타까운 결정에서 아쉽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많은 지금 국가기관에 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공직자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도 그럴 저는 그분들한테 우리 사회가 예. 더 힘을 북돋아주고 예. 혼자가 아니다라는 예. 그 연대의식을 저는 보여야 이게 무너지지. 또 이러면 이 스트레스나 이 여러 가지 압박감들을 다 개개인이 감당하려고 그러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정말 현장에 계신 그 공무원들이 너무 초반부터 힘들다고 하셨어요. 다 지금 녹음한다는 예,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아니, 자기 살려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받고 하느라고 일을 업무 수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런 압박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까지 발생을 한 거면 정말 그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야당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야당 때문이지 네. 뭐가 있어요. 왜냐면 아니 이게 이분이 이재명 네. 전 대표의 그 응급 헬기 사건도 조사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그 빈소에서도 싸움이 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전현희 의원이 당신들 나중에 다 그렇죠. 책임져야 될 거다라고 이제 비판하니까 쫓아나와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야당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빈소에 지금 뭐 아는 사람들만 뭐 오라고 했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거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네. 왜냐면 지금 뭐 의원들도 네네네. 저 정무위분들이 이분들은 가려고 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사건도 보면 결론이 참 이재명 대표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뭐 특혜를 받은 건 아닌데 그 소방이나 공무원 그 뭐 의료원이나 이분들이 잘못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밑에 사람만 약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물론 여당에서는 뭐 이거를 정쟁으로 삼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국회를 열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따져봐야 돼요. 누가 그런 지시를 했고 지금 뭐 부위원장이 아마 좀 문제되는 것 같은데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따져봐야죠 당연히. 안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검사들은 항상 경찰, 관세청, 무슨 뭐 국세청 이런 권익 이런 데들을 뭐 파견을 가든가 지휘한다고 생각을 해요. 수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제 예전에 경찰이나 뭐 관세청 이런 분들은 말을 들어요. 근데 권익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그런 일을 그러니까 위에서 지휘해서 해본 적이 잘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소신껏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검찰들이 출신들이 쫙 잡고 있으면 경찰이나 관세청, 국세청 이런 국세청은 아니죠. 관세청은 이제 경찰 일반 수사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계속 다. 딱 정해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왜냐면 지휘 따라야 되는데 왜 안 따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문제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윤석열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너무 나라가 나빠졌거든요.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그럼 뭐 유령이 와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 무슨 뭐 자다가 귀신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행위를 했고 누군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거고 너무 심각해졌는데 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권익위 사건도 아무도 책임 안 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신상필벌에 대한 기대, 책임 정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다 짓밟아 버렸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책임을 지고 변화를 줘야 우리가 그 다음을 열 수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누구도 책임 안 지는 그러니까 뻔뻔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한 예도 없었지만은 아마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를 지나고 나면 너무나도 이 뿌리 깊게 썩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아니 권익위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정도면은 누군가는 내 탓이오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내 탓이오를 안 해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겁하고 뻔뻔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결정판이 독립기념관장이 임명 아닌가 싶어요.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지금 광복회가 제일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예. 올해 88 대신 이종찬 광복회장이 제일 앞장서서 이런 사람은 그 독립기념관장에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항일운동 단체들 다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고 8.15 때 정부 공식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오찬도 가지 않겠다. 그리고 내일은 역사학계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학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도 아니래요. 역사학 전공, 독립운동사는 물론이고 역사학 전공사도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을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에 따르면 무슨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어떤 인물을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보려고 들어갔더니 차단돼 있어서 볼 수 없어서 비공개를 해놨구나. 도서관에 가서만 볼 수 있어서 저 방학진 실장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보고 무슨 내용인지 보고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사실은 광복회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광복 운동을 해온 분들의 어찌 보면 가장 대표성 있는 단체잖아요. 이종찬 위원장님이 하고 있는데 그 밀정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어제 보니까 기차 청년 소년 단체로 얘기하면서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독립기념관장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뭐 독립운동을 한 거를 정리해오고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뭐 억울한 친일 인사 명예회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 친일 인사 그러니까 마침 또 뭐 KBS에서 보니까 뭐 이승만 뭐 특집 해가지고 막 8.15 때 이승만 특집하고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어찌 보면 뭐 건국의 아버지로 8.15 때 만들 테러리스트 김구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게 지금 이제 뉴라이트 일본 친일 우익하고 그러니까 이종찬 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본과 일본의 전전 세대와 지금 아마 이제 소통하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는데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적이 없잖아요. 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사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기는 위기. 아까 이게 아마 그 위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종찬 회장님도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제가 보기에 8.15 때 우리가 이런 적이 있어요. 항상 없어요. 반쪽짜리 8.15 아니 암만 그래도 광복회장은 정부 공식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격노하시는 거는 처음 있고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 그 김형석 관장 임명 취소해야 됩니다. 할 리가 없죠. 당연히 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현 변호사님의 같은 기대를 아마 국민들이 다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하는 게 마땅한데 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단 1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지금 우리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역사관에 동의하면 한 번이라도 밝혔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럼 사실상 국민들을 속인 거죠. 그럼 만약에 속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쯤 되면은 김형석 관장에 대한 인사는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 김형석 관장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저는 사기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런 류의 인사가 더 반복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견제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을 이대로도 놔둘 거냐. 전 여기에 대한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총체적으로 모든 게 지금 역사학계가 이제 들고 일어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와 싸웠던 그 진보 역사학계가 그동안 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도저히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힘을 조직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다 떠나서 좀 저는 민주당에게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국회 추천목 3분이 그만두셨더라고요. 이사를. 뭐 한병동 의원, 권칠승 의원, 송옥주 의원 3분이 그만뒀는데 이게 그만두고 말 일이 아니라 이분이 물러날 때까지 좀 꼭지를 따는 아니 안 물러나면 어떻게 해요? 꼭지를 가서 강제로 끌어내요? 아니,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그러니까 문제라고 민족의 봐요. 정통성 그럼 상식의 문제예요. 문제예요. 지금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사도광산 문제 뭐 하나 다 사실은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왜 이러느냐. 저는 진짜 대통령실에 뭐 밀정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일본하고 내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독립기념관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씀처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 민족의 기본적인 뿌리잖아요. 우리가 임시정부를 통해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게 우리 헌법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입이 아파요. 입이 그러니까 헌법. 근데 그거 자체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뭐 헌법 정신을 부인하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이승만이 헌법 만들 때부터 재헌 의회 때부터 있던 내용이에요. 우리 이승만조차도 그럼요.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아니 임시정부를 인정하죠. 이승만도. 거기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임시정부 예. 대통령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인정 못하겠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한일전 하잖아요. 축구 경기 할 때도 꼭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일부 이상하게 일본 응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개인의 뭐 선택이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안 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고 뭐 학문의 자유고 다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힌다라는 거는 완전히 엉뚱한 인사고 제가 여기서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은 간첩을 갖다가 국정원장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인사를 좀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교정 안 하면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고 그럼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를 전부 다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역사계 전반 아니 뭐 학계를 떠나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뉴라이트 인사들을 왜 대한민국 그 역사 사단체라고 할 수 있는 데다 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수장으로 앉힌 거냐. 그 의도가 뭐냐. 그 독립기념관장이 마지막에 어떤 뭐 피날레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건데 이게 옳은 거냐. 국민들이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데도. 이게 사실은 MB 때도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지금 네. 말씀드린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맞습니다. 동부역사재단, 그다음에 뭐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가 우리 역사를 기본적으로 예. 하는 부분인데 예. 결국은 이분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좀 근대화시키고 근대화 발전, 네. 그러니까 근대화시키고 개발 통해서 뭐 철도도 놔주고 도로도 놔주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경제도 발전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된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거다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네. 옛날에 낙성대 연구소나 이런 데서 쭉 해왔던 건데 근데 그 뿌리가 다시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이거는 크게 가면 한일 결국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합방해야 된다라는 논리도 똑같아요. 한일이면도 경제권도 갖고 뭐 중국을 같이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중국이 막 커지면 네. 우리가 중국에 맞서려면은 일본과 같이 해야 된다. 네. 북한하고 맞서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예.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 우리가 좀 일본하고 배워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소위 근대화해야 된다. 근대화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논리와 지금 하나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합방했을 때 논리도 똑같았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들인데 이 뿌리를 이제는 좀 거둬야 되는 시기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야권과 시민들이 연대해서 제 세력이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뿌리를 좀 확실히 뽑고 단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분이나 더 길어졌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